아침 공기가 매서웠습니다. 바람이 골목을 타고 들어와 마당을 갈랐어요. 배추 더미 위로 서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찬 기운이 손등을 베었습니다. 지우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커다란 배추를 들었습니다. 물이 든 푸른 대야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허리가 당겼고 어지러웠습니다. 숨이 짧게 끊겼습니다. 그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멈춘 걸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해? 손 놀려. 앉을 시간 없어. 시아버지 박만호의 목소리가 마당을 쳤습니다. 거칠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목에 수건을 두르고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눈썹이 아래로 꾸니면서 마치 벌써 화가 나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우는 바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물 금방 나를게요. 만호는 비웃듯 코로 숨을 뱉었습니다. 물 나르는 게 그렇게 힘드냐? 젊은 년이 벌써부터 기절할 얼굴이야. 내가 보기엔 버릇만 들었어. 그는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배추 속을 찢어 보였습니다. 손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프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빨간 손을 일부러 더 흔들어 보이며 과장되게 말했습니다. 봐라. 나이 들어도 일은 해. 나는 70이 다 돼가는데도 일 서너 시간은 그냥 서서 한다. 근데 며느리가 벌써 뻗어? 이게 집안 꼴이 뭐가 되겠냐? 그 말을 들은 순간 지훈의 속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핏기 없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린맛이 올라왔습니다. 구역질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토하면 더 욕을 들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시어머니 정옥이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두꺼운 가디건을 여며 쥐고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눈치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몇십 년 동안 만들어진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지훈이 좀 힘들어 보여요. 얘 임신도 했는데 오늘은 좀 덜 시키면 어때요? 만호는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너까지 왜 그래? 애 가진 게 무슨 병이냐? 우리는 다 이렇게 일하면서 낳았다. 요즘 것들은 애지중지하니까 애가 사람을 타는 거야. 애가 사람을 탄다. 그 말에 지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아이까지 원망한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본능적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아직 눈에 띄는 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녀의 몸 안에서 두 개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지만요. 물이 가득 찬 대야를 다시 들자 손목이 덜덜 떨렸습니다. 발등에 물이 튀었습니다. 양말까지 젖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가락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야가 한번 깜빡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깐 어지러워서 중심을 잃었습니다. 아이, 죄송해요. 지훈이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콘크리트 바닥에 바로 닿으며 욱신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 아무도 더 묻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봐라. 저런 애를 며느리로 데려오니까 내가 욕 듣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 며느리 하나 앉혀놓고 고생은 시키고 나는 편하게 사는 줄 알 거 아냐. 내가 나쁜 시아버지 되는 거라고 내가. 지우는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분은 왜 늘 피해자인 척하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쓰러지는 것도 이분 탓이 아니고 오히려 이분이 피해자라고 말하네. 그 생각은 슬픔보다는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내가 사라지겠구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안쪽에서 김장 양념 냄새가 강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젓갈 냄새, 마늘 냄새. 그 냄새가 지훈의 위장을 억눌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입안으로 침이 고였습니다.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돌려 고개를 옆으로 돌렸고 조용히 마당 구석에 토했습니다. 몸이 한번 크게 들썩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고였습니다. 그 순간 들린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어휴, 더럽게 하네. 치우긴 해라.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고. 그 말은 박만호의 입에서 무심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는 시계를 한번 보고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업 얘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거친 어조였으나 정작 며느리에게 말할 때보다 훨씬 낫고 공손한 말투였습니다. 정옥은 가까이 다가와 지훈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조금만 버텨. 알았지? 오늘만 넘기자. 아버지 금방 진정하실 거야. 지훈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내일이 오고 내일이 지나면 다음 주가 오고 그렇게 평생이 된다는 거리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가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어떻게든 지켜줄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약속이 더 크게 돌아올 거라는 걸, 모두를 바꿔놓을 거라는 걸. 눈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살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보다 더 아픈 건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병원은 따뜻하고 조용했습니다. 하얀 형광등 아래 약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겨울 햇빛이 보였습니다. 밖은 차가웠지만 병실은 포근했습니다. 그 온기가 지훈에게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따뜻하네. 그녀는 그 생각을 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따뜻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울컥했습니다. 초음파 기계 화면에서 작은 빛점 2개가 꿈틀거렸습니다. 의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부드럽고 단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보이시죠? 여기도 심장, 여기도 심장. 쌍둥이에요. 심장 박동 아주 좋아요. 지훈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입으로 올라갔습니다. 입술을 가리고 떨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2명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엔 놀람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에게 첫 번째 가족이었다. 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2명이에요. 몸은 많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아직 초기인데도 피로가 심하셨죠? 어지럼증, 구토 잦고.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무리했어요 라는 말 대신 짧은 숨 하나로 대신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계속 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주 작은 몸들이 꿈틀거렸습니다. 아직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이르고 작은 콩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콩들이 자기들만의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 사실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뺨이 따뜻해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런데 엄마가 지킬게.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조심스레 그 소식을 시댁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밥상엔 김치와 달걀말이 그리고 싸구려 멸치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반찬이 적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이유는 없지만 모두 조용했습니다. 이 집은 자주 그랬습니다. 말을 하면 일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모두 입을 닫고 살았습니다.
지우는 손을 모으고 말을 꺼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하지만 용기를 짜내듯. 아버님, 어머님, 저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요.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로 향했습니다. 태준도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지우는 심호흡을 한 뒤 조용히 말했다. 쌍둥이래요. 아기 2명이래요. 그 말은 그녀에게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주저없이 축하도 웃음도 정말이야? 하는 놀람도 없었습니다. 박만호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뭐라고? 그의 얼굴 근육이 일제히 올라붙었습니다. 턱이 굳었습니다. 눈이 똑바로 지훈을 찔렀습니다. 그는 소리를 누르려다 결국 못 눌렀습니다. 쌍둥이, 너 지금 장난하냐? 지훈은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혀가 말라붙었습니다. 몸이 굳어 의자에 박힌 느낌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겨우 입을 떼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병원에서도 심장 뛰는 거 똑똑히 봤어요. 두 애 다 건강하대요. 만호는 식탁을 손바닥으로 탁 치며 비웃었습니다. 건강? 건강은 무슨 건강이야. 현실을 좀 봐라. 애들을 어떻게 키워? 너 돈 있어? 그는 말을 이었다. 수만 번도 쉬지 않고 내리꽂았습니다. 지금 네 남편 월급으로 1명 키우기도 빠듯해. 근데 둘, 기저귀 값이 얼마고 분유값이 얼만데. 병원비는? 너 일은 할 거야 말 거야. 애 둘이면 누가 키워? 결국 여기 맡겨놓고 너는 놀겠지? 내가 그걸 왜 받아? 그 말은 단지 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태도였습니다. 너는 우리 집의 짐이다. 너는 비용이다. 너는 문제다. 그 말들이 그대로 던져졌습니다. 지우는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렸습니다. 그녀는 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조용하고 안전한 곳에서. 그게 세상 가장 단순한 바람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단순한 바람이 죄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조용하던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훈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너무 흥분하시지 마세요. 그냥 아직 초반이라서 뭐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니까. 지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뜨거운 것이 목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건 분노였고 배신이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 우리 애들을 그런 식으로 말해? 그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밥그릇을 보고 있었습니다. 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정옥이 조용히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애 축복 아니야? 애는 복이라 했잖아, 여보. 만호가 즉각 잘랐습니다. 옛말 믿지 마. 복은 무슨 복이야. 복이면 돈도 따라와야지. 손주 둘이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 아니야. 스트레스만 늘지. 잠 못 자고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바가지 요금 다 맞을 텐데. 누가 감당해. 결국 내가 감당하잖아. 내가. 그 말을 듣는 동안 지우는 손을 배 위로 가져갔습니다. 배는 아직 평평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두 생명이 있다. 나를 믿고 매달려 있다. 나밖에 없다. 그녀는 그 두 생명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환영받지 못해서 미안해. 근데 엄마는 널 원해. 너희 둘 다 원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말이 내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들려졌는지, 그 상처를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순간이 훗날 칼이 되리라는 걸
그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전기장판 위로 잔열이 올라왔습니다. 방 안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눅눅한 냄새가 이불 속에 깔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창문 틈 사이로 바람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얇은 커튼이 들썩였습니다. 지우는 누워있지 못했습니다. 상체를 세운 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두 손이 배 위에 포개져 있었습니다. 그 손은 마치 약속이라도 하듯 배를 덮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고 단단하게. 태주는 옆에서 누워 있었다. 휴대폰 화면 불빛만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옆으로 누운 채 손가락으로 화면을 아래로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는 기술이 몸에 배어 있는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따로 살면 안 돼? 그 말은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거실에 있는 시아버지가 들을까봐. 혹시라도 그가 문을 그냥 열고 들어올까봐. 그만큼 이 집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 얘기 왜 해? 아버님이 너무 힘들게 하셔. 오늘 말도 들었잖아. 애들 앞에서 그런 얘기. 애들 앞이라니. 애가 나오긴 했어? 아직 뱃속이잖아. 그 말은 칼처럼 짧았습니다. 지우는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 목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공기가 쓸렸습니다. 가슴 안쪽이 아릿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무서워하는 거 안 보여? 아버지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우리 형편의 둘은 진짜 무리야. 나도 회사에서 요즘 눈치 보는 거 알잖아. 월급 오를 일 없고, 잔업 줄고, 보너스도 없고, 나도 죽을 맛이야. 나라고 편하겠어? 그러니까 나보고 죄책감 느끼라고? 나 때문에 힘들다 그 말하고 싶어? 지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낮았습니다. 울음을 참는 목소리였습니다. 울면 진다고 믿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민은 없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제발 좀 조용히 살자. 아버지랑 맞서지 말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면 되잖아. 왜 그렇게 하나하나 다 마음에 담아. 너 예민해졌어. 임신해서 그래. 괜히 싸움 만들지 말자.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그 말은 낮고 부드러웠지만 지훈에게는 독 같았습니다. 그녀는 순간 이 사람이 낯설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지켜주리라 믿었던 사람이다. 결혼할 때 했던 약속들이 있었다. 내가 당신 편이야. 내가 당신 울게 안 할게. 그 약속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 약속들이 지금은 종이처럼 가볍게 찢어지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그 말은 사실 이런 뜻이었다. 나는 안 싸울 거야. 나는 내 편에 서지 않을 거야. 너 혼자 버텨. 지우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몸이 서늘해졌습니다. 방안이 차가워졌습니다. 전기장판은 뜨거운데 심장은 얼었습니다. 이게 더 무서웠습니다. 차가운 게 안쪽에서 올라오는 그 감각. 외로움이었습니다. 아주 깊고 고립된 외로움. 그녀는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더 못 버티겠으면 나 혼자라도 나가면 안 돼? 이 집 말고 나 애들하고 조용히 있고 싶어. 그거 안 돼?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짜증이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보고 부모 버리라는 거야? 나보고 불효자 되라는 거야?
너 그 말 나한테 쉽게 하지 마. 너 그게 얼마나 큰 말인지 알아? 지우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을 천천히 오래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처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버려도 돼? 그 말은 방 안에 머물렀습니다. 태주는 즉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대답을 하면 스스로를 인정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을 들었다는 듯이 그녀는 자리에서 조용히 누웠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두 손은 여전히 배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흘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낼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큰 소리로 우는 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규칙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아이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셋이구나. 알았어. 이제는 알아버렸어. 너희도 나도. 우리 셋이야. 비가 내렸습니다. 처음엔 가늘게 내렸지만 곧 굵어졌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때렸습니다. 물방울이 처마 끝에서 줄지어 떨어졌습니다. 시골 도로 위엔 금세 물이 고였습니다. 바람이 빗줄기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는 김장 도중 또다시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양념통 앞에서 허리를 숙이는 순간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끝에 힘이 빠졌습니다. 배추 한 포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걸 주우려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아. 시어머니 정옥이 놀라 다가왔습니다. 여보, 지훈이가 또. 그녀가 외치자 마당 쪽에서 시아버지 박만호가 얼굴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뭐야, 또 쇼하는 거야? 여보, 지금 쇼가 아니라 쓰러진 거예요. 병원이나 데려가면 되잖아. 괜히 호들갑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훈의 머리가 옆으로 휘청이며 바닥에 닿았습니다. 정옥은 바로 업고 나가려 했습니다. 태준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야 해요. 차 끌고 나가면 기름값은 누가 내냐? 택시 부르면 10,000원은 더 들 텐데. 아버지, 태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 말에 박만호가 짧게 혀를 찼습니다. 그래, 그래. 병원 가라. 대신 돈은 내가 내라. 나 몰라. 그날 밤 지우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혈압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휴식을 권했습니다. 과로하셨어요. 임신 중엔 절대 이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몸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에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다. 그 말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시간은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 문을 닫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시댁 대문 안쪽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태준이 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박만호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병원 갔다 왔냐? 예. 뭐래? 아프다더냐? 과로래요. 쉬어야 한대요. 박만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쉬어야 한대? 그래, 그럼 누가 김장하냐? 누가 빨래하냐? 누가 밥하냐? 다 내가 해? 아버님, 지훈이 지금 상태가. 됐어. 나 그만 듣겠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 애 하나 임신했다고 세상이 멈춰야 돼? 이 집이 그럴 만큼 한가한 줄 알아? 지우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신발이 질척거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돌아오지 않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야 너머 식탁 위엔 술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품이 말라붙은 잔도 있었습니다. 박만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저기가 있었습니다. 이봐, 며느리.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병원 다녀왔다고 내가 내 고생 몰라주는 줄 알아? 알아. 근데 다 참아야 하는 거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나도 내 시어미도 다 그랬어. 근데 너는 맨날 힘들다, 아프다, 쓰러졌다. 나원, 별일 다 있네. 너 그런 식이면 우리 집에 있을 이유 없잖아. 정욱이 급히 손을 뻗었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 입 다물어. 박만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욱은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비가 창문을 때렸습니다. 박만우의 목소리가 그 소리 위로 얹혔습니다. 짐 싸. 오늘 당장 나가. 우리 집은 병원 아니야. 여긴 며느리가 와서 살림해야지. 환자 데려다 둘 곳이 아니야. 그 말에 지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님, 저 진짜 죄송해요. 제가 잘할게요. 한 번만. 그만. 말 많으면 더 보기 싫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지윤의 가슴을 두 번 때렸습니다. 태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지윤의 눈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금은 아버지 화났잖아. 내일 얘기하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빗속으로 나섰습니다. 우산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젖게 만들었습니다.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발밑은 진흙이었습니다. 대문을 나서자 뒷문에서 정욱이 나왔습니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엔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내 거잖아. 두아기 사진. 버리면 안 되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우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손으로 초음파 사진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작은 사진 속 두 개의 하얀 점이 그 어떤 것보다 선명했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 고요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계가 끊긴 뒤에 냉기 어린 정적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그쳤습니다. 대신 유리창 위에는 밤새 맺힌 빗방울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빗방울 사이로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노란빛, 파란빛, 흰빛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병실은 따뜻했습니다. 흰색 커튼이 바람에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하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가 연결된 팔은 차가웠고 손끝은 푸르스름했습니다. 몸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모든 게 멀어지고 눈을 뜨면 현실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 현실은 여전히 시댁의 그 말, 그 얼굴, 그 문소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짐 싸, 당장 나가. 그 말이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우는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으로 미세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 온기는 아주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그 온기에 기대어 숨을 고르듯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있을 거야.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하얀 셔츠, 얇은 서류 봉투를 든 손,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병실 안을 둘러본 뒤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지훈 이사님. 지훈의 눈동자가 크게 떨렸습니다. 이사님. 그 단어는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한동안 들은 적이 없던 그러나 잊을 수 없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정 언니? 그녀는 수트 차림의 여성을 알아보았습니다. 민정 한서그룹 전략기획실 비서팀장. 지훈이 회사를 떠나기 전까지 가장 가까웠던 사람. 민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많이 걱정하셨어요.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이렇게 병원에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지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피했습니다. 알아버리셨구나. 네. 오래 안 걸렸어요. 회장님께선 이사님 행방을 직접 찾으셨습니다. 지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정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회장님께서 전달하신 서류예요. 이사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훈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 봉투 위에는 박지훈 한서그룹 전략기획실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의 며느리 박지훈이 아니라 본래의 이름. 그녀는 천천히 봉투 위를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걸 다시 만지는 사람처럼. 회장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아이가 왜 나한테 연락 한 통을 안 했을까?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 말에 지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로 무언가 푹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냥 아버지한테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민정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건 이사님 생각이죠. 회장님은 그걸 듣고 한참을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편이 어떤 놈인지 내가 직접 보마. 지훈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민정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실지도 몰라요. 이미 변호사팀에도 연락하셨어요. 이사님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지훈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건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렇게 하시네. 세상 다 이길 사람처럼. 민정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게 회장님이니까요. 잠시 둘 사이에 고요가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도시의 밤은 멀리서 반짝거렸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언니. 네. 그럼 이제 숨을 이유가 없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안에는 강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자리로 돌아가야겠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아이는 숨지 말고 다시 자기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 고요. 지훈은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창밖 불빛이 반사되어 그녀의 눈동자에 비쳤습니다. 그 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더는 숨지 않겠다. 이제는 나로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 순간 병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약한 빛이 그녀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얼굴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더 이상 무너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며느리 박지윤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서그룹 박지윤 이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집안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거실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오래된 시계의 초침 소리가 벽을 때렸습니다. 박만호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빨간 도장이 찍힌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채무 독촉장, 압류 예정 통보, 최종 안내. 굵은 글씨가 눈에 박혔습니다. 그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서류마다 숫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마른 입에서 나온 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왜 나한테 와? 거실 문 쪽에서 정옥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은 피곤했고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여보, 전화 또 왔어요. 은행에서. 은행은 무슨 다 알아? 그놈들 돈 냄새 귀신같이 맡지. 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정옥은 주저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만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이 서류 위를 헤맸습니다. 연체 3개월, 담보 회수 예정, 경매 절차 개시. 그 문장들이 하나하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결국 한 장을 구겨 손에 쥐었습니다. 이놈의 세상은 약자 편은 없어. 사람은 발로 밟으면 밟힐수록 눌리는 거야. 나라고 안 그런 줄 알아? 나도 버티느라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왜 나만 망해? 정욱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녀는 작게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지훈이한테 연락하자. 박만호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뭐? 지훈이? 그 애한테 한 번만 연락해요. 그의 아버지가 회장님이라잖아요. 한서그룹 회장님 딸이라잖아요. 그의 입가가 경직됐습니다. 그딴 소문 믿냐? 그 애가 그런 집안이면 우리 같은 집에 왜 시집을 와? 그래도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그 애가 그 집 딸이라면 우리 이위기 좀. 입 닥쳐. 박만호가 고함을 쳤습니다. 정욱이 움찔했습니다. 손을 뺐습니다. 그딴 얘기 다시 꺼내지 마. 내 손으로 쫓아낸 애한테 손 내밀라고? 내가 그렇게까지 떨어질 줄 알아? 그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그 안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진짜라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한 짓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젖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못했어요. 그 애 임신한 거 알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쫓아내면 안 됐어요. 그땐 몰랐어. 박만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그냥 내가 힘드니까 남도 다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어. 나만 고생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다 아니었네. 지금 보니까 내가 제일 못난 놈이야. 그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구겨진 독촉장을 다시 펴서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다 내가 만든 거야. 지훈이도 이 집도 내가 다 망쳤어. 정옥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벨소리가 거실을 찢었습니다. 박만호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사장님이죠? 내일까지 잔금 안 들어오면 절차 진행됩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나나 돈 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시간 드렸습니다.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주택 경매에 바로 들어갑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만호는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욱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할 거예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지훈이한테 연락해야겠다. 그 말은 낮고 부끄럽고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박만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면 그 애가 받아줄까? 그래도 해야죠. 안 하면 평생 못 버텨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이 마당에서 쓰러졌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 허공을 짚던 손, 그리고 자신이 던진 차가운 말. 짐 싸. 당장 나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 말만 안 했어도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비를 맞던 지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깨를 떨던 젖은 머리카락의 모습, 그녀의 손에 들린 초음파 사진, 그가 외면했던 그 손. 비가 그쳤지만 그의 마음엔 폭풍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이제 자신을 향해 불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호텔 컨벤션홀. 수백 개의 조명이 천장을 비추고 반짝이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와 임원,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한서그룹 신사업 비전 발표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각 기업 대표들, 재계의 거물들, 언론사 앵커들, 그리고 그중 한 줄 뒤쪽 구석자리에 앉은 박만호와 태준, 그리고 정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만호는 불편하게 앉아 두 손을 모았고 태준은 긴장한 얼굴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정욱은 조용히 손수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걱정과 후회가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 하는 자리야? 박만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태준이 답했습니다. 신문에서 보니까 한서그룹에서 새 경영진 발표한다네요. 한서그룹.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박만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최근 들은 소문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 며느리가 한서그룹 딸이라더라. 그때는 웃어넘겼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 집안이면 우리 집 같은데 시집을 왜 오냐고. 그런데 오늘 그 그룹의 발표회 초청장이 자기 손에 들어왔다. 그것도 귀한 분 모십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그의 손등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하나 켜졌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한서그룹의 새로운 신사업 비전과 경영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뒤이어 영상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물 사진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한서그룹 전략기획실 신임 이사. 그동안 해외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그룹의 미래, 전략을 이끌어온 박지훈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순간 조명이 무대 중앙을 비췄습니다. 하얀 조명 속에서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단정한 검은 수트, 차분한 미소, 그리고 강단 있는 눈빛.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홀 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서그룹의 박지훈입니다. 그 이름이 울려 퍼지는 순간 뒤쪽 자리에서 박만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훈이?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정욱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여보, 진짜 지훈이야. 박만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한서그룹 회장님의 딸로서 오랜 기간 회사 밖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왔습니다. 오늘 그 여정을 마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강했습니다. 그 눈빛이 멀리 앉은 시아버지를 향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얼어붙은 마당 한복판에서 마주했던 그 눈빛처럼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많은 시간 동안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거리요.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지훈 이사, 회장님 따님 맞습니까? 한서그룹 후계자이신가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지훈은 잠시 기자석을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저를 믿지 않던 세상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사람답게 쓰면 결국 진실은 드러난다는 거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대 위에 울렸습니다. 그 말들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고였습니다. 뒤쪽에서 박만호는 몸을 굳힌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 쥔 프로그램 책자가 구겨졌습니다. 그 애가 진짜... 그의 목소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욱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태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가락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렸습니다. 지훈의 이름이 사회자의 입에서 다시 한번 불렸습니다. 한서그룹 박지훈 이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거대한 파도처럼 울렸습니다. 박만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허공을 헤맸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의 귀에는 오히려 예전의 말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짐 싸, 당장 나가. 그날 밤 자신이 내뱉은 그 말. 지금 그 말이 자신의 가슴을 찢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저는 오늘 새로운 길을 엽니다. 그리고 저를 밟고 지나갔던 모든 시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명이 그녀를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의 그녀는 더 이상 시댁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 앞에 선 한서그룹의 박지훈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뒤집혔고 박만호의 인생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병원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하얀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아이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지우는 산후조리원 횡한 복도 끝에 있는 조용한 방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작은 두 얼굴이 꼭 닮아 있었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아이들의 볼을 쓸었습니다. 손끝이 닿자 아기들이 살짝 몸을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가들. 엄마가 있잖아.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그동안의 아픔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정욱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조그만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박만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망설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얀 벽, 밝은 빛, 그리고 아이들의 숨소리.
그 모든 것이 자신과 너무 멀리 있는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안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셨어요. 정욱이 울먹였습니다. 지훈아. 그녀는 그 한마디만 하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이미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박만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지만 눈가엔 피로와 후회의 흔적이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무겁게 방안을 울렸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박만호는 손을 움켜쥔 채 계속 말했습니다. 그땐 내가 세상 다 아는 줄 알았어. 남의 고생을 모르면 그게 죄인지도 몰랐지. 근데 내가 떠난 뒤로 알겠더라. 사람 마음 하나 무너뜨리는 게 얼마나 쉬운 건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벌로 돌아오는지도. 정욱이 흐느꼈습니다. 지훈아, 우리 정말 미안해. 너 그때 배도 불렀는데 나도 제대로 못 막았어. 그때 널 안아줘야 했는데.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이제 그 얘기하지 말아요. 그녀는 아이들을 조심히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 작은 손이 허공을 헤엄치듯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했습니다. 박만호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이 고요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집 손주들이구나. 그 말에 지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아버님 손주예요. 그의 눈이 젖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조심스레 아이의 손끝을 잡았습니다. 아기 손이 그의 굳은 손가락을 감쌌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울었습니다. 울음은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정욱이 그 옆에서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요, 여보. 이제 좀 괜찮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 공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 아이들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네요. 박만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엔 미소가 어렸다. 그는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아 고맙다. 그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난 시간의 모든 눈물과 고통, 그리고 용서가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두 아이가 동시에 작게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박만호는 무의식적으로 다가가 작은 손을 토닥였습니다. 그의 손끝이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번엔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햇살이 닿았습니다. 그 빛이 마치 오래 기다린 평화를 품은 듯 고요히 번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품 안에는 새 생명이, 그리고 그들의 곁에는 늦게나마 마음을 배운 어른이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벚꽃잎 하나가 날아와 창턱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작은 꽃잎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지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이야기는 고요히 마침표를 찍었습니다.